자기 시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 시집을 어쩌다가 이 시집을 내셨는지 그다음에 권애숙 시인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첫 시집입니다. 우리 권혜숙 쌤은 세 번째 시집인데 저는 첫 시집이고 첫 시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집이 연말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날짜는 12월 30일인데 책은 1월 15일쯤 나왔는데 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바라던 일인데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시집 나오고 나서 그렇게 즐기지는 못했고요. 주변에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계속 뭐 시를 써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첫 시집인데 그런 생각까지 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첫 시집이 좀 아픈 기억 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당백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많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타는 금요일에 이리로 오신 분들께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김성배 시인은 첫 시집이기 때문에 그 아기도 첫 아기가 엄청 귀엽고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네 번째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냈던 시집입니다. 김성배 시인한테 그 사업가 뭐 출판과 문화교육 사업가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시인의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 시에 대한 갈증 이런 게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시려고 이제 아껴 놓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그 나중에 이제 썰을 많이 풀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시집을 보니까 오늘이 달린다예요. 그 오늘을 달린다. 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법으로는 이제 오늘을 달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이 달린다 해서 이제 굉장히 흥미 있게 읽고 싶은 그 욕망을 주셨는데 출판사를 보니까 그 전북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자기 출판사에서 내기는 어렵겠지만 전북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니까 깜놀한 게 이제 그 2쇄를 찍었어요. 혹시 집에 책이 많이 있으신 건가? 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일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또 하실 건가요? 모학 출판사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시집 내기 한 1년 전, 2년쯤 알았습니다. 알아서 참 알고 나서는 좋은 출판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학 출판사는 전주의 모학사는 그 모학에서 따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안도현, 김용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병원장들, 대학 교수들이 알게 모르게 제 알기로는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내서 지역 출판 활성화를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어 보자. 단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자.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김한준 시인이라고 대구 대건고 출신인 분이 있습니다. 저 백일장 때 배웠던 분인데 그분을 나중에 이야기해서 30년 만에 시집 내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집 내기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전주에서 그런 분들이 모학 출판사를 내고 단 전문 경영이 하되 편집위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태준, 손택수, 박성호 시인 이 세 분이 편집위원이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투고되는 원고를 검토해서 내되 그 출자자들은 전혀 관여 안 하는 그런 출판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학에서 원고를 한번 보자고 해서 그래서 원고를 보냈더니 뭐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뭐 흔쾌히 저도 지역 출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서도 또 지역 출판 운동을 하니까 뭐 꼭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서 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모학에서 내준 게 왜 저 말고 모학에서 나온 지금 한 15분은 시인들이 있는데 쟁쟁한 신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 안에 뭐 시선에 이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학에서 시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라도에서 책이 나왔길래
그 부산과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어떤 대동단결을 꿈꾸시고 내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이세는 정말 순수하게 책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요새 그 시집 초판 500부 찍는 옛날에 천부인데 500부 찍는다 하거든요. 저는 초판을 1000부를 찍었습니다. 왜 첫 시집에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출판 개념도 해야 되겠고 뭐 이래 하는데 친구를 잘 둔 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교수가 시집이 뭐 5권 주면 되는데 시집 보고 너무 좋다고 지가 출판사에 전화해갖고 100권을 사갖고 그것도 법대 교수인데 법대생인데 그 선물을 쫙 한 권씩 나눠줘갖고 야 너가 평을 한번 보자 이래갖고 친구가 어떻게 쓰는 걸 한번 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교 친구분들한테 줬는데 너무 좋다고 반응이 있으니까 지금 와이프가 의사인데 병원에 또 한 50권 갖다 놔라. 또 사상공단에 기업하는 놈이 네 술 사주는 대신에 시집 사줄게. 그래서 이야기해갖고 그럼 알라딘이나 영광도서에 가서 좀 살아. 내한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방 청권이 금방 나가더라고. 주변에서 친구들 그리고 시인들이나 뭐 독자들이 또 사가는 것도 좋지만 뭐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고 또 시를 모르는 문학을 모르는 분들한테 전파를 해주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고. 2009년 등단해서 지금 작년에 시집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뭐든지 뭐 인쇄 기술도 워낙 발달하고 이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풍토인데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당금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업무가 이렇게 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으셔서 그러신 건지. 예, 일단 뭐 말할 여지가 없이 뭐 계량계 문제죠. 시를 열심히 쓰고 시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또 뭐 목구정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아마 오시는 오늘 관객 여러분들께서 같은 동료도 있고 선후배분도 있고 일반 독자들도 계실 건데 어째도 뭐 제가 하는 일이 출판 일과 연극 일과 문화 기획 쪽의 일이니까 이 일은 보통 2~3달 앞서가야 되고 1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마음은 12번도 더 가 있는데 몸은 다른 쪽에 움직이니까 좀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 첫 시집에 있는 이 58편의 시 중에 한 100편에서 좀 가려내고 다 버리고 조금 한 30대 쓴 거 3, 4, 10대 쓴 게 한 반, 나머지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쓴 것들 모아서 그래 정리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귀한 시집을 주셔서 또 그 사업 문화인이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문화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문화를 올곧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권혜숙 시인께 다둥이 엄마잖아요. 작품을 4개를 낳아서 아까 이제 울먹울먹 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4년에 첫 작품이 나오고 그다음 2000년, 2009년, 지금 2018년인데 텀이 그렇게 텀 자체는 좀 일관된 것 같아요. 저는 작가가 한 작품, 여러 작품을 낼 때 그 텀을 조금 눈여겨 보거든요. 일정한 패턴으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느냐도 그 작품 질과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첫 작품을 못 봤고요. 그 2, 3, 4집을 다 봤는데 확연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래되신 작가시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하셔서 작품집을 내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몇 년 있다가 시집을 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건 아니고 꼭 그 시집을 내고 나면 어려운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를 분할해가면서 참 잘 산다고 그래요. 뭐 직업인으로서, 뭐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뭐 시인으로서.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한 가지 하면 다른 게 잘 안 되고 이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 또 매진해야 되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좋아하시는 술이 슬플 때 자기는 어떤 술을 마신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롯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를 할 때 그 같은 그 멤버이신 김형술 시인이 저를 꼬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시를 못 쓴다. 그 얘기를 듣고 시를 좀 잘 써볼까 싶어갖고 죽자사자
게 이제 소주 한 그 잔에 한 잔 정도를 아주 몇 년이 걸려서 이제 먹었는데 딱 그 이제 술 좀 먹어서 술 맛을 좀 알할 정도 되니까 또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병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 오늘 분위기가 그 술을 이렇게 이제 먹으니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꼬우는 하면은 담배를 피우면 수치를 더 잘 쓸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시인들은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 쪽에 가보면 거의 여성 시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 집안 식구들도 다 담배를 안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시 못 써도 좋아. 담배는 안 피울 거야.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술 사실은 제가 한 모금도 못 먹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제가 처음 술 맛을 배운 거는 다들 그렇겠지만 시골에서 농주 했을 때 술찌개미 그 삿가리 타갖고 먹던 거 그거였는데 되게 힘들어서 술을 그 어쩌면 이제 가족이 술을 그게 오빠나 뭐 삼촌이나 뭐 아버지나 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제가 술을 일체 입에 안 댔을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술을 못 먹어서 시를 못 쓰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시집을 왜 이렇게 많이 내셨어요? 근데 오롯이 할 때 그 최영철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몇 년을 같이 했는데 뒤풀이를 하면은 언니 오늘 좀 먹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술 입에도 안 댔는데 그 보조를 잘 맞춰줘요. 맹물 먹으면서 몰래 다른 술잔에 퇴주를 하면서 그래서 술 안 먹어도 술 먹는 사람 이상으로 잘 놉니다 제가. 예. 아까 우리 권유라 쌤 이야기할 때 뭐 장대비 오는 날 진짜 그 포장집에 문 열어놓고 찌짐디비 갖고 그 막걸리 먹으면 진짜 큰 돈 안 들고 했고 어제도 먹었거든요. 예, 짱대비 속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러는데 그 대신에 이제는 술을 여러 사람 어울려서 먹는데 요즘들은 몇 년 들어서는 혼자 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절대 저는 40대 이전에 혼자 먹는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40 중반까지도. 저는 일을 하니까 메모한 것도 시장 메모한 것도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이달에 할 일 생각도 하고 아 선배님한테 전화도 한 번 못 드렸는데 하는 그런 혼자의 시간을 갖는 그게 좋아서 요새는 과음을 안 하고 혼자 먹는 시간도 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제가 술래기 드린 거는 두 분의 시집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로맨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린 질문인데 그 로맨틱하다는 것이 이제 그 김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배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15쪽에 보시면 과일 가게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자 속에 오늘 하루치의 종이를 세워 그 무게만큼 달빛을 샌다. 제목이 이제 과일 가게고요. 또 하야리아 부대가 부제인 이제 초읍 아래라는 시가 74쪽에 있는데 뭐 연지 사거리 2층 건물 그곳 달과 별에 꺼지지 않는 간판이 없어졌다. 국악원 피리소리에 나부끼는 태극기 휘날리며 가는 연지동 빨간 신호등 깜빡깜빡 빗소리 잠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특정 공간을 시 속에 여기저기 던져놓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 낭만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권시인께 제가 그 드리고 싶은 것은 문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잠언적인 문장이 많아요. 그 레토릭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지금 이 시집에서 나오는 저희 공간들은 여기서 지금 권유라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 옛날에 살던 주공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종이 상자로 만드는 그냥 노점 가게입니다. 종이 상자로 아마 유엔이 쌤은 아시겠는데 시공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 들어간 입구에 노점에서 종이 상자를 펼쳐놓고 과일을 파는 가게.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그 여기서 말했던 초업을 가면은 그 옛날 그 소형차를 타고 항상 그 출퇴근할 때 가면은 초업 딱 그 연지 사거리만 오면은 라디오를 켰는데 그 시간만 돼, 그 지점만 오면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찌직 거려요. 왜? 전파를 방해받기 때문에. 그럼 뭐 미군 소리 이상한 미군 소리 미군이 뭐뭐뭐 소리 왜? 그 앞으로 들어가면 전파를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앞집에 있는 술집들이 전부 다 미군들을 상대하는 다방이나 클럽이나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내가 사는 거리고 이 미군 부대라는 거와 심지어 라디오까지 방해를 받는 이런 형식이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속천항 같은 경우는 진해에 계신 이월춘 시인께서 이러더라고. 자기는 진해 30년 넘게 사는데 진해를 소재로 쓴 책이 없는데 저는 속천항의 부산보다는 한 20번 넘게 갔어요. 이 속천항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속천항만 시를 4편을 썼습니다. 4편을 썼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 창원 KBS나 마산 MBC에서 태풍 이래 오면은 기자들이 우리 부산에는 뭐 광안리라든지 뭐 가는데 꼭 그 창원 KBS나 마산 MBC는 지금까지 속천항에서 MBC 뉴스 김착식 기자였습니다. 속천항을 반드시 이야기해. 왜 저 속천항을 이야기했을까? 근데 가보니까 그 속천항이 삼면에 앉고 딱 들어앉은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어부 아저씨를 꼬셔서 바다에서 속천항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육지에서 늘 바다를 바라는데 바다에서 그 항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상상이 좋으실 건데 저는 그게 참 좋아서 장소에 대한 지금 제 시에서 뭐 목욕탕 시리즈 있으면 목욕탕 매일 가는 목욕탕인데 그 목욕탕을 갖고 쓰거나 그다음에 지하철 공간이거나 뭐 그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서점을 보거나 그러면 그 서점을 그런 공간들을 내가 내 생활에 있으면서 내가 좀 내 식으로 내 생활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재로 삼자라고 해서 조금씩 그런 공간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내가 이렇게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시에 유독 그게 두드러져서 혹시 권시인께서는 그런 근데 권시인의 시에는 그런 공간적인 게 제가 이번 흔적극장에 많이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시를 쓸 때 이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공간적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공간을 먼저 발을 디뎌야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짚어야만 말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감정선을 건드려야 말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은 그런 쪽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저도 그 공간이 있긴 있는데 저는 주로 골목입니다. 도시의 골목이 제 시의 공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담벼락이 있고 이쪽 저쪽에 이제 제가 그 산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부곡동에 그 산비탈에 30년째 아주 작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공간이 골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골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상, 환타지 이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권유리 선생님이 공간이라고 감지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공간 이런 것도 거의 조금 그 어떤 실제적인 공간인 거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좀 환상, 환타지 쪽으로 간다 뭐 그런 것들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작정하고 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공간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아픈 공간, 가난하고 힘들고 어떤 도해지에서 소외된 공간, 저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나오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인데 예전에도 집은 있었고 지금도 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에도 집은 있는데 집이 있으면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잖아요. 그럼 내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집인데 예전에는 그 인테리어라고 인지를 안 했고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정을 했느냐는 그냥 하나의 프레임이라는데 내가 이거를 인지를 해서 부각시키신 건지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건지를 이제 여쭤본 건데. 네, 저는 그 시를 어떤 것을 이렇게 쓰자 계획을 하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냥 보고 그냥 좋아서 빠지듯이 어떤 거에 대해서 딱 설렘이 오거나 끌림이 딱 오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시의 몸으로 들어가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작동하는 것들이 아마 제 의식보다
그 전의식이나 무의식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 나와서 결국은 이제 퇴고할 때는 들여다보면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퇴고할 때는 의식이 작동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지는 거의 않습니다. 근데 첫 시집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시집, 3시집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 나름의 어떤 해석, 해명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문적인 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권유리아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힘을 주려고 한 얘기겠지만 어떤 한 구절을 사실은 그 구절을 저는 시에서 의도는 안 하는데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그 시를 썼어요. 콜드라이트는. 굉장히 절실한 거잖아요. 너무나 깜깜한 그 해저에서 빛도 하나도 없는 데서 짝을 찾기 위해 빛을 바라는데 그 빛이 굉장히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경대학교의 해양 그쪽에 아주 그 교수님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지만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그 불이 뜨겁지 않고 차갑느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콜드라이트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이게 학명이 정해진 겁니까? 이랬더니 아니야 내가 한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이제 해양 쪽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시고 또 다른 외국에까지 가서 저걸 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믿고 제가 콜드라이트라는 거를 제목을 써서 시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구절 이거를 시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어느 지점에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수많은 어떤 갈등을 겪고 나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그 구절이 들어가거나 억지로 이제 써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게 감동도 없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폐기처분했고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저절로 한 줄씩 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 딱 와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권혜숙 시인이 아까 우리 권유리아 선생님이 읽었던 시 구절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쪽도 없고 저쪽만 있다. 아니 때때로 저쪽은 없고 이쪽도 있다. 저는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엄청 좋아하는데 17쪽입니다. 17쪽. 저는 이런 표현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죠. 들썩이는 갈매기 바다를 먹는다. 낮은 장화에 붙은 바늘이 따뜻하다. 이렇게 저는 쓰는 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TV 요새 이제 JTBC인가 거기서 무슨 다큐를 거의 매일 해줘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장면이 뭐냐면 중간에 봐서 앞뒤를 제가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어랑 암사자가 서로 싸운 거예요. 이제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악어가 이제 주둥이가 기니까 암사자의 여기를 물어가지고 이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혀가 반이 나갔고 덜렁거려서 이게 떨어져 덜렁덜렁 하는 장면 제가 봤는데 이제 뭐 피가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나레이션이 나가는데 이제 굉장히 건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암사자는 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것이다. 근데 굉장히 그 젊은 사자거든요. 또한 이제 그걸 보면서 또 한 장면이 오버랩된 게 이제 그 전에 같은 프로에서 어떤 이제 늙은 사자예요. 자기 생명을 다하고 사자가 늙었는데 이제 그 무리에서 힘의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늙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떠돌다가 이제 뭐 이빨도 나갔고 하니까 이제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가지고 가다가 이제 탁 꼬꾸라지는데 이제 나레이션이 이것이 이 사자의 마지막 걸음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한 건데 우리 이제 이게 의인화가 되면 거기에 이제 예전에 동물의 왕국은 막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입이 들어갈 텐데 저게 진짜 자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한 게 아니라 비정한 거죠. 정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선생 그 권시인의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진실이나 어떤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죠. 절실한 것은 차가운 거야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어법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픈 사자가 있으면 가서 꿰매줘야 되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인간 사회에선 자연스러운데 그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조금 높이 사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서술형의 문장들을 파편화해서 다시 재조합해서 환유와 은유와 그다음에 확장과 축소가 일어나면서 형태는 문장이지만 이미 문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게 통찰이라는 거죠. 서로 산포되어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꿰지만 꿰는 실은 보여주지 않는. 사사키 이타로의 책에 보면 그 레토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레토릭은 이제 뭐 우리가 김지아의 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난다는 말은 굉장히 일상적인 어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를 들었을 때 피가 솟으면서 거리로 나가고 뭐 이게 나라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뭔가를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감동이 아니고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진짜 레토릭이다. 그래서 레토릭이라는 거는 새로 개념화해서 그것을 판을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형식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면 그건 하나의 멋진 문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것을 만지다 1. 김성배. 나는 나의 그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진다. 아니 건드린다. 톡톡 확인을 한 후 아무렇지 않게 침을 삼키며 지퍼의 개봉을 확인한다. 실직의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고 앉은 변기 앞. 거울로 보는 그곳이 간지럽다. 사우나 한정막에서 땀에 절인 그것과 영도대교 아래서 막걸리 먹고 동해를 향해 고래 분수보다 더 멀리 날아가던 오줌발을 쏠 때와는 크기가 달랐다. 포물선이 다다른 가로수 그늘, 햇살이 육교에서 가난을 기도할 때 그것은 죽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어 가장의 훈장을 달랑거리며 늙은 구두를 위로하고 그것을 어루만졌다. 구멍난 팬티 사이로 낯별이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오후의 햇살이 부끄러운 오늘, 주머니 속 꼼지락거리는 눈물이 부들부들 떨리는 전봇대 힘을 준다. 온몸을 떨며 가난한 저녁이 그것을 껴안으며 등을 들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배고픈 귀 권애숙. 왜 이렇게 배를 골렸노? 의사는 마른 울음 위로 소복하게 침밥을 쌓아 올린다. 담벼락 아래 도라지 꽃들 밤이면 귀를 접고 있는데 피고 지고 울고 웃는 이야기 몸속에 새기고 있을 텐데 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징징거릴까? 강 건너 고추 따러 가신 엄마, 저 세상 돌밭 매러 가신 엄마, 돌아와 우는 귀에 젖 좀 물려주시지. 아가 어여쁜 내 새끼, 아가 어여쁜 내 새끼,
아가 어여쁜 내 새끼 저전 궁둥이 철썩 때려주시지. 저희 집에 애가 저걸 읽었어요. 애들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아빠 이야기 같거든요. 내 이야기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 안 썼으면 좋겠다고. 좀 슬픈가 봐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내 모습을 그냥 담은 거거든요. 그 버스 정류소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게 참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 간판들을 보거나 저 빛을 보거나 건물을 보거나 이래 뭘 상상을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있으려니까 그게 참 안 좋았어. 그때 느낀 그 느낌이 그 가장의 이야기. 나의 지금 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소에서 가장으로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좀 힘든 시기에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인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두 분의 시에 나오는 점이라기보다는 이 시기를 살았던 같은 연배의 사람들에게 많이, 시인들에게 혹은 소설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인데, 그러니까 여성성, 모성, 부성 이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작품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또 이제 포엠의 그 인터뷰 자료를 또 보니까 권 시인께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제가 읽었는데,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김성배 시인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가 작품에 어떻게 육화돼서 나올 수 있었는지, 작품과 관련해서 이불 어머니라는 시도 있고, 또 가을 운동의 망국기 대신 어머니 얼굴이 펄럭일 때 이런 시도 약간 가슴을 약간 저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권 시인도 그런 시가 있어서 그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엄마에 대해서 물으면 그 할 얘기가 많아서 없다고 할까, 없어서 많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포엠에서도 묻고 이번에 또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 제가 막둥이입니다. 어머니가 늦게 저를 낳으셔서 제 이름이 참 촌스럽죠. 사랑의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들 여자들에게 붙여주는 숙자를 붙였고, 제 큰오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그 애자를 넣어서 애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88까지 사시고 이제 저랑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 엄마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모성이라는 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 시에서 엄마 이야기를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첫 시집에서도 한두 편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살한 효자는 없고 죽은 효자는 있다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괜히 살아있을 때는 별로 잘해주지도 못했으면서 하는 거. 김성배 시인은 어머니와 어머니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집에. 그 아이 그냥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좀 관습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6살 때 어머니를 여겼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단 하나, 어머니의 장례식자 마지막 장례 6월 보름이 제삿날인데 장마철인데 그 묘자리가 비가 창대비가 내리는데 그 묘자리 물이 안 차서 관을 여서 봉분을 했다는 그 기억은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그 상자가 나는데 노잣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부자였는가 보다. 왜 가수원을 하고 양조장을 했다니까. 옛날에 찌끼미도 묻고 아까 선생님처럼 그랬는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 조치원 출생인데 지금 세종시로 바뀌었는데 양력을 쓰면 세종시로 바꾸더라고. 절대 저를 못 바꾸게 합니다. 지금도 충남 조치원 출생이라고 하고 7살 때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놈이 다 됐죠. 그래 부산에 살면서 아버지하고 저 둘이서 살았는데 운동회 때 초등학교 제가 3학년 4학년 때 달리기를 잘해서 뭐 소년체전도 나가고 그랬어요. 부산시 대표로. 근데 운동회 소풍이 그리 싫었어요. 근데 4학년 때 장애물 경기를 했는데 쪽지를 딱 져갖고 딱 들으면 되는데, 그럼 아저씨 선생님 하는데 내가 딱 집은 게 어머니라. 근데 그냥 아무 아줌마 딛고 딱 따면 이쪽에다가 도장 3개 딱 껴갖고 노트
검문도 칸질러진 거 그거 딱 5권 주는데 아 맞다 나 엄마가 없지 이런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날 엄청 놀라서 아 성배는 달리기 선수인데 꼴찌했다고 엄청 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몰래 일기를 썼어요. 그때 우리 일기 검사를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일기를 쓰면서 나는 엄마하고 오늘 개금시장에 갔다. 콩나물 200원어치와 두부를 샀다. 엄마가 콩나물 그릇인데 너무 맛있었다. 이게 오늘 일기 끝. 그 다음날 또 엄마가 등장. 엄마가 칼치를 구워주는데 너무 그 칼치를 구워준 적도 없어. 근데 그 식당에 보고 누가 볶은 거를 엄마를 대비하고 엄마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엄마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소원이 우리 결혼하면서도 우리 마누라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 찌찌 한 만지고 잡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었거든요. 소설인 거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그 먹고 토론회 하는데 나는 밖에 있는데 선생님이 딱 오시더만 한 2달쯤 있으니까 불러요. 문해부시로 오라고. 왜? 이 선생님 내 일기를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하는 말이 너무 걸작입니다. 성배 너는 왜 없는 엄마를 일기에 가공인물로 지어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무슨 사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일기가 한 달 일기가 다 다르거든요. 엄마하고 놀러 간 것도 있고 뭐 내가 다 지낸 건데 그거를 그 선생님은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구나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해부를 시절을 가고 뭐 사역하면서 문해부를 하고 신춘문예 최종심의였는데 떨어지 갖고 안 돼 갖고 실망하고 뭐 우짤까 절짤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친구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장성남이라는 친구가 저 고등학교 101장 동기입니다. 예, 신라문화재 뭐 그 조계사 101장 뭐 중앙대 동국대 101장 본선에서 다 만났던 친구인데 그 밑에 친구들이 이용섭, 문태준 이런 친구들인데 아까 김한준, 안도현 시인이 101장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짱짱한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출판 일이 문화 기획을 하는데 또 김 씨는 아버지가 엄마고 그리고 엄마를 낳은 거는 자식이네요. 자식의 일기 속에서 엄마를 낳았네요. 그리고 그 엄마가 자식을 시인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사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고통이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문학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고통이 많으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고통을 다루는 공포 영화, 스릴러 막 나와서 막 천만 관객이 막 되는데 왜 시는 안 읽을까요? 네, 그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보는 순간 그 고통이든 뭐든 뭐 저기 해지는데 시 같은 건 언어로 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절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그런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를 안 읽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시를 또 많이 읽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시집을 내고 나니까 이상하게 청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2편을 벌써 발표를 했어요. 예. 시가 쓰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있는 만큼 시로 써나가면서 그걸 또 다시 위안이 되고 그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옵니다. 물론 가족사라든지 뭐 공간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섬 권애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쪽은 없고 저쪽만 있다. 아니 때때로 저쪽도 없고 이쪽도 없다. 내가 건너편에서 자기야 손을 흔들면 그들은 더 먼 곳을 향해 출렁거린다.
물결을 꺾는 삶의 기색에서 얼룩을 지우는 상감 헌절이. 오늘 설이 가운데 뭐시라고 소리를 하라고. 대답은 엉뚱하게 다가오는 변방. 과일 가게 김성배. 주공 아파트 입구 기둥벽을 끼고 종이 상자로 만든 노점 과일집은 정원이다. 주름진 앞치마가 싱싱한 낯빛으로 먼지를 털고 화단의 물을 뿜는다. 좌파는 또래 상자에 놓인 계절의 씨앗을 널고 있다. 낯익은 과일에 뽀드득 뽀드득 장갑으로 씻은 가격이 몸통을 삭고 있다. 얼음골 사과와 서생배, 진영 단감과 서귀포 감귤 줄지어 고개를 내민다. 어깨를 들추며 늦가을 볕에 시큼한 통증을 베어먹은 단풍이 말을 붙인다. 얼마입니까? 길 위의 물음이 베란다 바람에게, 그 바람이 속삭이는 과일에게 옷을 입힌다. 종이 상자가 해넘이만큼 쌓이는 저녁, 가로등에 익은 계절을 흥정한 주인은 과일을 상자에 담고 옥상의 불빛을 덮는다. 상자 속에 오늘 하루치의 종이를 세워 그 무게만큼 달빛을 세고 있다.